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 박첨지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박첨지는 가난했지만 아내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걱정거리가 있다면 50이 되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오. 부디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매일같이 정한수를 떠다가 기도를 올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사내아이를 얻게 되었답니다. 박첨지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허나 호사다마라고 했지요. 태어난 아기가 열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갖은 수를 써도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자 박첨지 부부는 통곡을 했지요. 지나가던 과객인데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는가? 수염이 허연 도사가 집 앞을 지나다 우연히 박첨지 부부의 울음을 듣게 되었지요. 도사는 자기를 필관도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필관도인은 그러더니 침과 뜸을 놓으며 하룻밤 꼬박 아이를 돌보았답니다. 이튿날이 되자 아이의 열이 감쪽같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좋아할 것 없네. 아이를 살리느라 그만 미래의 운을 끌어다 쓰고 말았다네.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이는 이제 3가지 아군을 얻게 되었네. 그건 바로 거지가 될 운, 칼 맞을 운, 그리고 영모에 휘말릴 운이야. 하나같이 흉흉한 운이라네. 그 말에 박첨지는 필관도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했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으셨나? 아직입니다, 도사님. 그럼 이름을 시완이라고 짓게. 근심 걱정을 미리 본다는 뜻이야.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게. 혹 누가 아는가? 은혜가 돌아올지. 필관도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박첨지는 으스스했지만 일단 아이가 살았으니 안심했답니다. 이후로 박첨지 부부는 시완이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시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무척 침착하고 똘똘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완이가 물놀이를 하는데 웬 소녀가 떠내려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정신 차려. 시완이는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지요. 시완이의 아버지 박첨지는 필관도인의 충고도 있고 해서 소녀를 잘 돌봐주었지요. 물을 많이 먹어서 약해진 것 같구나. 따뜻하게 해주면 기운을 차릴 게다. 그렇게 소녀는 시완이 가족의 정성어린 간호로 정신을 차렸답니다. 소녀는 소아라는 이름이었는데 매우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소녀였죠. 소아와 시완이는 금세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며칠 후 소녀의 가족이란 사람들이 마을에 왔지요. 헌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험상궂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는 것이었죠. 저 사람들 검기잖아. 그 칼잡이들 말이야. 아니, 저 흉흉한 자들이 어째서 이 마을에 왔지? 검계는 혼자서 병사 열을 당한다는 기막힌 검술사들이었죠. 허나 여러 차례 사고를 저지르면서 조정에 쫓기고 있었답니다. 여기 소아라는 여자아이가 있지 않나? 있다면 돌려주게. 알고 보니 소아는 검계의 여식이었던 것입니다. 검계는 기뻐하면서 소아를 데려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몰려와서 동네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죠. 이놈들, 혹시라도 검계와 내통한 자들이 있느냐? 있으면 아주 횡액을 당할 줄 알아라. 신나게 사람들을 괴롭힌 포졸들은 단단히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마을이 풍비박산 날 뻔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네 아직도. 이게 다 저 박첨지네가 그 아이를 받아줘서 그래? 몰락 양반도 양반이다 이거지? 마을 사람들은 박첨지네에게 화살을 돌렸답니다.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따돌리니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지요. 그리하여 시완이의 가족은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할 수 없구려.
우리가 마을에서 나갑시다. 그리하여 쫓겨난 시완이 가족은 정처 없이 들판을 떠돌았지요. 굶주린 박첨지 가족은 잡초를 뜯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등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먹었답니다. 시환아, 우리가 아무리 빈궁해도 양반의 후손이다. 초군 목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결코 글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똑똑한 시완이는 그 뜻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지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시완이는 어느새 18세가 되었지요. 시완이는 어느새 훌륭한 청년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선비 부부는 차례로 노안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아버님, 어머님, 편히 가십시오. 소자는 이제 팔도를 주유하며 견문을 넓히고자 합니다. 시완이는 조선의 도성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한양에 오게 된 시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기한 물건들, 거기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하나같이 신기하기만 했죠. 그렇게 정처 없이 걷던 시완이는 어느 커다란 기와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집 처마 끝에 앉은 빨간 새가 어째 꿈에서 본 불새와 똑 닮았기 때문이었지요. 애 아무도 없습니까?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하룻밤 묵어 갔으면 합니다.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눈밑이 시커멓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것이 병색이 완연해 보였지요. 들어오십시오. 허나 우리 집은 저 혼자뿐이라 제대로 된 대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재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보니 이 커다란 집에는 병든 과부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허나 과부의 태도가 단아하고 기품이 있는 것이 보통 집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예사분이 아닌 것 같은데 감히 연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집안은 원래 이조판서 정류방 대감의 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막내딸 선이라 합니다. 허나 돌림병이 도는 바람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불귀에 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선이 과부도 그때 서방을 잃고 본인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이는 기침을 하면서도 힘들게 밥을 지어 시완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상냥한 마음씨의 시완이는 울컥했답니다. 참으로 마음씨가 고운 여인이로구나. 어쩌면 불새가 날 이끈 것이 이 과부를 도우려는 뜻이렸다. 시완이는 그날 밤 선이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웬 새빨간 새가 나타나는 것이었죠. 불새는 입에 먼 열매 같은 것을 물고 있었는데 마당 한켠에 그 열매를 떨구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완이는 열매가 떨어진 곳을 파보았지요. 아니, 이건 하수오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크다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좋기 100년은 묵은 하수오가 마당에서 나온 것이지요. 아마 이 집안 사람들은 하수오의 씨앗이 마당에 떨어진 것도 모르고 대대로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시완이가 100년 하수오를 다려서 선이에게 먹이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덕분에 무슨 짓을 해도 낫지 않던 병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아닙니다. 100년 하수오는 처음부터 부인을 낫게 해줄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이 과부는 시완이의 호의에 감동해 손을 맞잡았지요. 그제야 시완이는 선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병이 나은 선이는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지요. 선비님, 처음 볼 때부터 어째 선비님께 마음이 계속 끌렸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제게 이런 친절을 베푸신 분은 부인이 처음입니다. 마음이 통한 것일까요? 선이는 갑작스레 시완이에게 입을 맞추었답니다. 시완이도 얼른 과부를 품에 안았지요. 선이도 사내의 품속에서 오래간만에 가슴속이 짜르르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시완이와 선이는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았답니다. 그날 밤 꿈에 또다시 붉은 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새는 발톱에 웬 동전을 쥐고 있었답니다. 불새는 시완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 동전을 웬 깨진 그릇에 떨구고 가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시완이가 떠나려는데 선희 과부가 멈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이것을 가져가시지요. 선희가 내민 것은 아주 두둑한 돈주머니였답니다. 너무나도 큰 돈이라 거절을 했지만 받아달라며 성화를 부리는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시완이는 돈을 받아들었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새 저작거리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볼거리에 정신이 팔린 시완이가 그만 거지에 동양 그릇을 발로 차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바람에 거지의 엽전들이 모조리 길바닥에 쏟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 전재산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게요. 사람들이 거지에 돈을 주어가니 거지는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죠. 헌데 시완이는 거지가 쥔 그릇을 보니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꿈에서 본 바로 그 깨진 그릇이었으니까요. 미안하오, 내 갚아주리다. 자, 이 돈을 받으시오. 시완이는 과부가 준 돈주머니를 몽땅 거지에게 주었지요. 거지는 눈물을 닦고 돈주머니를 열어보더니 이번엔 더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러시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너무 고맙고 황송해서 그렇습니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한양 땅에서도 알아주는 갑부였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풍랑으로 전 재산을 잃어 이렇게 빌어먹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거지는 시완이가 준 돈을 미천 삼아 꼭 다시 일어나겠다고 다짐을 하였지요. 선비님, 제가 선비님의 은혜를 100배, 1000배로 갚고야 말겠습니다요. 괜찮으니까 몸이나 잘 챙기도록 하시오. 시완이는 이후로도 한양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답니다. 그렇게 한양 구경을 마치자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허나 가진 돈을 몽땅 거지에게 털어준 탓에 숙소를 잡을 수 없었지요. 에라이, 내가 언제부터 좋은 곳에서 잤다고. 아무데나 누우면 되는 법이지. 하늘이 이불이고 땅이 베개로다. 해서 시완이는 인근 처마 밑에 퍼질러 앉아 잠을 청했답니다. 날씨도 따뜻해서 딱 잠자기 좋았지요. 그렇게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벼랑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었죠. 눈을 뜨자 웬 새파란 뱀 한 마리가 눈앞에서 혀를 낼름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웬 뱀새끼가 한양 복판에 있느냐?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아니 글쎄 이놈이 시완이의 손을 콱 깨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완이는 너무 놀라고 아파서 그만 꿈에서 깨고 말았답니다. 허참, 이건 또 무슨 꿈이란 말이냐? 참으로 해괴하구나. 그런데 그때 골목 저편에서 뭔가 쇳조각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죠. 시완이가 가보니 골목길 안에서는 복면 쓴 칼잡이들끼리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헌데 비겁하게도 칼잡이 하나를 셋이서 한꺼번에 공격을 해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톨이 칼잡이는 3명의 협공에 그만 다리에 상처를 입었답니다. 외톨이가 쓰러지자 시완이는 열이 확 받았지요. 그 꼴을 보니 왠지 옛날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난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웬 놈들이냐? 여기 포졸이 간다. 꼼짝 말고 계속 거라. 시완이의 외침에 새 칼잡이는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지요. 외톨이 칼잡이는 그제야 상처를 부여쥐고 주저앉았답니다. 시완이는 재빨리 부축을 했지요. 괜찮소? 상처가 심하오. 다리에 상처를 싸매는데 왠지 말캉말캉한 것이 아무래도 여인의 살결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복면을 벗기니 아주 아리따운 처녀가 나타났지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검계의 여식 도하라 하옵니다. 도하라. 신기한 이름이군요. 나는 시완이라고 하오. 처녀는 시완이라는 이름을 듣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시완아, 나 모르겠어? 나 소아야. 이번엔 시완이의 눈이 커질 차례였지요. 이렇게 다시 보니 어릴 적 그 귀여운 소아가 분명했답니다. 소아야, 대체 어쩌다가 칼잡이가 된 거야? 우리 집은 검계 가문이잖아. 집안 사람들이 죄다 칼잡이니까 나도 칼을 잡았지 뭐. 도하는 소아의 가명이었지요. 소아와 시완이는 밀린 이야기로 꽃을 피웠답니다.
시완이 가족이 들판에서 고초를 겪을 때는 소화의 눈에도 눈물이 어렸답니다. 한편 소화가 검계에 들어가 칼을 휘두르는 대목에서는 시완이도 저절로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둘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지요. 즐거웠다, 시완아. 우리 마치 산골 마을에 있었던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 그러게. 그때는 아무 걱정도 없었는데 말이지. 그나저나 한양에서 칼싸움이라니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지. 조만간 한양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지도 몰라. 주저하던 소화가 힘들게 입을 열었지요. 화영대군이라고 들어봤어? 한양의 큰 권세가인데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아. 야심 많은 화영대군은 용상에 욕심이 났는지 요즘 들어 사병을 늘리고 병장기를 사들이고 있었지요. 해서 소화 부녀가 화영대군을 감시하였는데 그만 부하들에게 들키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이튿날 시완이는 소화를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영대군의 추적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헌데 산길을 지날 무렵 칼잡이들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도 여기까지 도망쳤구나. 허나 여기가 니년의 무덤이다. 사형, 역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니. 검계라는 이름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아깝긴 뭐가 아깝느냐? 니년의 목을 쳐서 화양대군의 눈에 들어야겠다. 날이 시퍼런 칼을 빼든 칼잡이들은 순식간에 둘을 포위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삐이하고 솔개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염이 허연 노검객이 나타난 것이었죠. 노검객은 신들린 듯한 솜씨로 순식간에 자객들을 해치웠답니다. 소아야, 괜찮느냐? 아버지, 시완이 덕분에 살았어요. 시완이라면 그 옛날 마을에서 쫓겨났던 그 소년 아니냐. 신기한 인연이로구나. 노검객의 정체는 소화의 아버지 공노인이었답니다. 공노인은 소화와 시완이를 숲속 은신처로 데려갔지요. 검계는 이미 둘로 갈라졌다네. 화양대군의 편을 드는 다수의 무리와 나처럼 충성심을 잃지 않은 소수의 칼잡이들로 말이지. 다들 욕심에 눈이 어두웠던 게야. 공노인은 한숨을 쉬었지요. 소화는 공노인 손에 다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나 상처가 너무 깊어 그만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지요. 시완이는 소꿉친구인 소화가 절름거리는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이 마음이 아팠답니다. 목숨을 건진 것만도 다행이다. 네, 아버지. 시완이 덕분이에요. 그래, 일단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그만 잠자리에 들자꾸나. 뒷일은 내일 생각하도록 하고. 이튿날 아침 시완이는 기합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나가보니 공노인이 혼자 건물을 수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염이 휘날리고 칼이 번득이는 것이 그야말로 천하제일의 솜씨였죠. 가만히 지켜보던 시완이는 갑자기 공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부디 제게도 검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자네 같은 선비가 검술은 배워서 뭘 하려고? 선비라도 제 몸 하나 지키는 능력은 있어야지요. 시절이 이리도 수상한데 어찌 책만 파고 있겠습니까? 시완이는 이번에 자객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못해본 것이 크게 후회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공노인에게 검술을 배워 소화를 지켜주고 싶었지요.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공노인은 시완이의 굳은 결의에 탐복하여 결국 검술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 뒤로 시완이는 낮에는 공노인과 검술을 닦고 밤에는 밀려있던 글 공부를 다시 하였답니다. 시완이는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리하여 어느새 반년이 흐르자 시완이의 칼솜씨는 공노인에게도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이제야 좀 믿을만해졌군. 시완 선비도 이제 검계의 일원이라고 불릴만 하네. 안심이 되었는지 공노인은 요새 자주 산을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양의 동태를 살피는 것 같았지요. 그날도 공노인이 한양으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시완이가 잠들었을 때 꿈에서 또다시 파란 뱀이 나타났지요. 뱀은 어디선가 편지 한 통을 가져다 주고는 사라졌지요. 응? 이게 무슨 편지야? 아니, 이건 살생부잖아. 이름 중에는 소와 부녀는 물론
화양대군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지요. 시완이는 소름이 돋았죠. 이건 필시 화양대군의 살생부가 분명했습니다. 뱀아,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응? 어떻게 구했느냔 말이다. 시완이는 헛소리를 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공노인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조정 대신들 중에 화영대군에게 포섭되지 않은 이가 거의 없네. 이를 여기까지 버렸으니 곧 움직일 것이 틀림없어. 움직인다면 설마? 그래, 화영대군은 궁궐을 치려는 것일세. 그러면 일단 몸을 피하심이 어떻습니까? 화양대군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허나 공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을 든 무사로서 어찌 적에게 달아날 수 있냐는 것이었죠. 공노인은 오히려 검과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는 산을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 아직 동지들이 있네. 그들과 힘을 합쳐 화양대군을 막아야겠지. 어르신, 어찌 사지로 가십니까? 소아는 어쩌고요? 소아는 자네에게 부탁함세. 부디 잘 돌봐주게나. 소아가 절뚝이며 뒤를 따랐지만 공노인의 호통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다리까지 저는 내가 무슨 생각이야? 너는 시완 선비와 함께 있거라. 그렇게 공노인이 횡하고 가버리고 나자 소아와 시완이 둘만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한양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산속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소아야, 걱정이 많겠지만 지금은 차분히 아버님을 기다리도록 하자.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는 검계 최고수시니까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떠돌이 생활을 해본 시완이는 산속 생활에도 능숙했답니다. 시완이가 산을 돌아다니며 산채와 버섯을 따오는 동안 소아는 초막에서 집안일을 했지요. 날이 저물면 둘이 오붓하게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하니 마치 새 신랑, 새 신부 같았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둘은 무척이나 가까워졌지요. 이거 봐. 개울가에 덩굴별꽃이 곱게 피었어. 그러게, 샛노란 것이 참으로 예쁘다. 소아의 다리가 많이 나아서 산속 계곡으로 소풍을 나왔지요. 둘은 계곡 물가에 앉아 노닥거렸답니다. 푸른 하늘의 맑은 계곡물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곳이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시완이와 소아는 어렸을 적과 마찬가지로 깔깔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날이 저물고 시완이는 소아를 부축해서 돌아왔답니다. 절뚝이던 소아가 기우뚱하면서 시완이에게 몸을 기댔지요. 그 바람에 향긋한 내음이 시완이의 코끝에 확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시완이는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소아도 시완이와 몸을 맞댄 터라 가슴이 너무나도 콩닥거렸지요. 누가 먼저였을까요? 둘은 타오르는 저녁놀 아래에서 입을 맞추었답니다. 어두워진 다음에야 둘은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막에는 만신창이가 된 공노인이 있었지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떠들지 말게. 소아도 옆에 있는가? 화양대군의 역모가 성공하여 천하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었죠.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시완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소아가 방에 들어오자 공노인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상께서 승하하고 충신들도 모조리 죽음을 면치 못했네. 이제 화양대군의 세상일세. 큰일이군요. 일단 어르신 몸이 나으면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습니다. 아닐세.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장 달아나게나. 화양대군의 추격자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놈들은 검계에 있던 자들이니 우리 위치를 훤히 알고 있을 걸세. 소아는 떠나기 싫다며 대성통곡을 했지만 공노인은 단호했죠. 공노인은 추격자들을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하고는 칼을 쥐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완이가 소아를 부축해서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저 멀리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지요. 가자 소아야. 어르신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어. 뒤에서는 공노인이 결사적으로 싸우며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시완이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지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는 소아와 함께 멀리 달아났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조선 팔도를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화양대군의 무사들이 들이닥쳤지요. 그러기를 인연. 쫓기고 쫓긴 시완이와 소완은 저 먼 북쪽 압록강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하하하, 지겨운 추적도 오늘로 끝이다. 저승에서 공시 검객과 제외라도 하거라. 시완이와 소완은 뛰어난 무사였지만 추적자들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그렇게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니 강물에 몸을 던지거나 칼에 죽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청나라 사람들이 강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인들아, 국경에서 웬 소란인가? 반역자를 잡으러 온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그건 안 될 말이다. 우리 뒤에 계신 황대인께서 살생을 무척 싫어하신다. 자객 두목이 혀를 찼습니다. 화양대군은 반란을 일으켜 임금이 되었기에 청나라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청나라 대인을 건드렸다간 화양대군의 분노를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해서 추적자들은 칼을 거두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시완과 소화를 황대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황대인은 딱 봐도 으리으리한 차림새로 청나라의 고관대작이 틀림없었지요. 누구신지는 모르나 저희 목숨을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요, 은혜를 늦지 않게 갚을 수 있어서 기쁠 따름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절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저작거리에서 돈주머니를 적선받은 그 거지이올시다. 황대인의 말에 시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황대인의 얼굴은 붓티가 흘렀지만 자세히 보니 꾀죄죄한 거지와 닮은 구석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황대인은 그때 시완이가 준 돈주머니를 미천 삼아 청국과 조선을 오가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천국의 벼슬을 사서 이제는 대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참으로 대단하시오, 황대인. 아닙니다. 이게 다 시완선비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 돕겠다는 것이었죠. 시완이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나라를 화양대군의 손에서 다시 찾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렵군요. 차라리 천국에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와 소아는 죽어도 조선 땅에서 죽고 싶습니다. 시완이의 뜻이 완고하자 황대인은 생각에 빠졌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황대인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화양대군을 몰아내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주상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분을 모시도록 하지요. 황대인은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위해 왕자를 구출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화양대군은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나머지 어린 왕자를 참아 죽이지 못했지요. 그 왕자가 궁궐 한켠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대인의 말에 시완이도 무릎을 탁 쳤지요. 왕자님이 돌아오시면 흩어진 충신들도 모일 것입니다. 좋군요. 두 분이 왕자를 구출해 오는 동안 저는 돈을 풀어 병사들을 모으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완과 소완은 한양으로 돌아왔지요. 한양은 화양대군이 임금이 된 이후로 아주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거린들이 쓰러져 있고 건물들은 죄다 망가지고 있었지요. 주상이란 자가 백성을 돌보지 않다니. 화양대군은 임금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구나. 맞아. 그러니 반드시 왕자를 구출해야 해. 시완이와 소완은 궁궐 주변을 돌며 잠입할 방법을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둘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느낀 병사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이었죠. 낭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병사들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님들, 이분들은 제 손님입니다. 아, 정상궁의 손님이셨습니까? 병사들은 순순히 물러갔지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시완 선비님. 목소리가 낮이 익었지요. 정상궁이 고개를 돌리자 아니 이럴 수가 선희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선희 과부는 둘을 데리고 궁녀들이 머무는 처소로 갔지요. 선비님 덕분에 병이 나은 이후로 궁궐에서 일을 시작하였답니다. 원래도 명문가의 여식이었던 선희 과부였습니다.
금세 궁녀 중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지요. 허나 화양대군의 폭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궁녀 일도 때려치우고 싶던 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일을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선희 과부는 시완의 설명을 듣고는 흔쾌히 돕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왕자가 갇혀있는 곳까지 소상히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이 나라도 그대의 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선비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애틋해 보이자 소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시완이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궁궐을 빠져나온 후 갑자기 소아가 팔꿈치로 시완이를 쿡 찔렀지요. 선희상궁 참 아름다운 분이었어. 그렇지 않아? 뭐? 아, 그게. 난 소아 너가 더 예쁜 것 같아. 시완이의 대답에 소아는 활짝 웃었답니다. 아무렴 그게 정답이었지요. 며칠 후 시완이와 소아는 궁궐의 담을 넘었습니다. 조용히 궁궐에 잠입한 둘은 지체 없이 왕자가 붙잡힌 곳으로 향했지요. 흥, 어째 잠잠하다 했다. 니놈들이 여기 아니면 어딜 가겠느냐? 허나 그곳에는 지긋지긋한 검계의 변절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완이와 소아의 행적이 묘연해진 후 항상 왕자의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했던 것이지요. 네 이놈들, 역적도당의 한패가 되어 권력을 누리고 싶더냐. 흥, 이기면 관군, 지면 역적이지. 이젠 우리가 관군이고 니놈들이 역적이다. 그 말을 끝으로 놈들은 칼을 빼어 달려들었습니다. 시완이와 소아도 지체 없이 칼을 들어 맞섰지요. 양쪽에서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과부적이었죠. 시완이와 소아는 점점 밀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검계 중 몇 명이 갑자기 자기 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니놈들은 뭐냐? 우리는 모두 공사부의 제자들이다. 지금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니놈들이 저놈들도 쳐라. 허나 검술이 뛰어난 시완이와 소아가 힘을 보태자 역적들은 단숨에 무너졌지요. 그 틈을 타 시완이는 단숨에 안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안에는 어린 왕자가 호롱불 아래에서 글을 읽고 있었답니다. 누구냐? 왕자 전하, 소임 박시완이라 하옵니다. 전하를 매시러 왔습니다. 삼촌 대군의 부하냐? 아닙니다. 화양대군의 부하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전하를 옹립하여 참된 주상을 모시려는 자들이옵니다. 그제야 왕자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지요. 삼촌인 화양대군에게 인질로 붙잡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삶을 살던 왕자는 이제야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눈물을 쓱 닦은 왕자는 지체 없이 시완이의 등에 엎였지요. 그렇게 시완이가 빠져나왔을 때 반역자 검계들은 모조리 쓰러져 있었습니다. 충성스런 검계들과 다시 뭉친 소아는 너무나도 기뻐했지요. 허나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소란에 놀란 화양대군이 사병들을 잔뜩 이끌고 몰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들! 감히 왕자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 대군께서는 신경 쓸 일이 아니외다. 자, 길을 비키시오. 뭐라고? 감히 니놈들이 임금을 앞두고 무슨 망발이냐? 여봐라! 모두 죽여라! 사병들은 시완이와 검계를 겹겹이 포위했답니다. 모두 죽기를 각오하였지요. 시완아, 우리 모두가 죽더라도 넌 꼭 왕자 전하를 데리고 탈출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대인이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모은 군대가 이제 도착한 것이었지요. 아니, 저 대군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냐? 화양대군은 황당했지만 사실 저 군대는 모두 굶주린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대군의 압제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앞다퉈 황대인의 군대에 모여든 것이었죠. 성난 백성 군대가 궁궐문을 두들기니 화양대군의 병사들은 잔뜩 겁을 먹고 말았답니다. 결국 걸음아 날 살려라 모조리 흩어지고 말았지요. 아니, 이 불충한 것들아! 임금을 두고 어딜 달아나느냐? 이놈들 돌아오지 못하겠느냐?
화양대군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양대군의 치세는 하룻밤 만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시완이와 황대인은 아직 충성스런 신하들을 모아서 왕자를 새로운 임금으로 옹립하였습니다. 사악한 화양대군 일당은 모조리 반역의 벌을 받아 형장의 이슬이 되었지요. 그렇게 시완이는 반정의 1등 공신이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공을 세운 검계들은 드디어 죄를 사면받아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완아, 난 정말 꿈만 같아. 우리가 공신이라니. 이게 다 충심을 버리지 않은 공사부님 덕이야. 둘은 돌아가신 소아의 아버지 공노인의 무덤 앞에 큰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조용히 혼례를 치렀답니다. 소아,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난 이미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오. 저도 그래요. 이제 제 서방이 되었으니 평생 지아비로 모시겠습니다. 호롱불이 꺼지고 이제 두 사람의 밤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며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헌데 여태껏 소아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시완이의 가운데 무기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크기였다는 것이었죠. 무술을 배울 때에도 꿋꿋했던 소아는 시완이의 한 방에 죽겠다며 비명을 질렀답니다. 왈가닥을 길들이는 데는 그게 약이요? 약. 그러게나 말이오. 아주 꼼짝도 못하고 얌전해지는구먼. 그걸 엿듣던 머슴들이 수군대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완이와 소아의 밤을 아주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옛말에 지일동기라 하여 뜻이 한결같으면 하늘을 움직인다고 했지요. 시완이는 불운을 타고났지만 한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니 운이 트였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가짐을 본받아 서로를 돕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